안녕하세요. 블리세션 시의 사회를 맡은 가천대학교 서완석입니다. 사실 좀 제가 오기 전에 논문을 어제 읽으면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저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이유가 오랫동안 대학병원에서 IRB 위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민감정보, 개인 식별 정보, 개인정보와의 차이점, 익명화, 그다음에 사전 동의서, 피험자로서 사전 동의서를 받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관심을 갖고 읽었는데,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려다 보면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가 대단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랬을 때 요거를 좀 공유하는 문제는 어떤가?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됐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걸로 보입니다만은, 이걸 개인의 소유권으로 데이터를 그냥 놔둘 것이냐, 아니면 공익의 측면에서 봐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를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 논문을 읽으면서 제가 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논문을 발표해 주실 김영국 입법조사관님의 발표를 듣는데, 인사드리시죠. 조금만 좀 간단하게 하시는데 한 30분을 달라고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30분을 드리는 대신에 우리 토론자들께서 조금 시간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국 입법조사관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입법조사관 김영국입니다. 제가 디지털 헬스케어에 나아갈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문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현 정부의 국정 과제에 관련해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한번 검토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행위와 헬스케어의 범위의 문제를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업을 이제 관리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 3번, 4번 위주로 발표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으로요,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83.5세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건강 수명은 73세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 수명 85세 하고 건강 수명 75세 정도로 이렇게 보면 10년 정도의 텀이 있고요. 그 10년 기간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의료비가 지출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60에서 75세까지는 이제 건강에 이제 주요한 시기로서 이제 주기적으로 병원을 가면서 이제 치료를 받고 이런 강화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40세에서 60세 사이는 이제 건강에 이제 주의가 이제 시작되는 시기인 거고, 40 이전에는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거나 해도 큰 질환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사이인데요. 저희 건강보험에서 이제 40 이후로다가 이제 건강검진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 생성된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를 접목을 시킬 수 있다면 보다 그 건강관리 측면에서 더 좋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병원 접근성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제 인구 고령화가 되었을 때 를 대비하여 건강관리에 대한 종합 대책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아울러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출발점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의 활성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헬스케어 스타트 업체는 기술 수준에 비해서 영세한 기술 수준에 비해 규모 등이 아주 영세한 수준으로서 산자부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이러한 업체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마이 헬스웨이나 비의료건강 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들을 통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융위에서는 이제 보험사가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각 부처에서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부처 간의 경쟁으로 이어지는 문제도 있고요. 실무 책임자가 역량이 좀 부족하거나 역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추후 이제 이걸 진행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지는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실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어떻게 그 해법을 모색할 것인지가 오늘 논의의 핵심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디지털 헬스케어는 정확한 용어의 정의나 범주가 확립되어지 않아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란 이제 서로 다른 분야였던 의료와 IT가 결합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점들을 활용해 구축한 종합 의료 서비스다. 라고 하는 주적 3의 내용이 이제 개인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2월 24일 날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에 의한 내용에 의하면 디지털 헬스케어를 질병의 진단 및 치료와 함께 건강의 유지 증진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크게 질병의 진단과 치료의 영역, 그리고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료행위 범위에 대한 해석 문제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고 있어 정확한 의료행위 정의를 내리는 것이 의료업은 물론 다른 유관 산업, 헬스케어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저해된다는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 또 의료계에서도 양의 한의, 간호사는 물론 의료 전문 업종에 따라 의료행위 범위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이제 진전이 없는 점을 고려했을 때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학술대회 대주제인 새 정부의 상사법 정책 아젠다에 맞춰 발제문을 준비했는데요. 상사법 영역에서는 주로 보험업과 연계된 내용입니다. 보험업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을 저희 로마자 4에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사업 시행에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나라 경제산업 구조의 관점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 정부 110개 국정과제 핵심 키워드는 디지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학술대회 연계시키면 디지털 경제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고, 제 발표 주제와 연계해서는 25번 과제인 바이오 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 67번 예방주점 건강관리 강화, 34번 금융회사의 디지털 플랫폼 역량 확충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77번 과제인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폐경국가 실현이 가장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민관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내냐가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업과 직접 연계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및 산업의 발전과 관련해서 금융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보건복지부 관련 국정과제가 금융 혁신 과제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제가 좀 바이오 헬스 산업 관련 수출 업종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특히 이제 디지털 헬스와 관련해서는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요 추진 사항으로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료 건강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제 결국은 이런 내용들은 보건 의료 빅데이터 구축과 개방, 바이오 디지털 활용, 인공지능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연구 개발을 확대하고 정민 의료를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한 첨단 정밀 의료 확산과 의약품 등 제품 개발을 위해 공공분야 보건의료 빅데이터 공개 및 활용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공분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품 개발과 서비스 제공이 주요 현안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과제는 ICT 혁신 기술 기반의 건강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ICT를 기반으로 동네 의원이 만성질환자에게 케어 플랜, 건강관리 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하는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체화 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등 원격 의료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적으로 원격 의료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제도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정과제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강화 및 일상 속 사전적 상시적 건강관리 지원, 예방접종 지원 확대로 미래 의료비 지출 증가에 대비한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금융위 국정과제가 디지털 금융혁신인데요. 이 부분은 간략하게 생략을 하고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금융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금융과 비금융 간의 융합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강화하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부의 보건복지 및 금융 관련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제 생태계가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해 민간 정보에 대한 보안,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의 융합이 중요한 사업 모델을 구상하고 있으므로 이해관계가 있는 업종 간 그리고 부처 간의 이해폭을 확대하면서 건전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의 경우 보험업계가 사업 추진 시 독자적으로 사업 아이템을 구축하기보다 의료계와 제약계, 디지털 헬스업계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빅블러 시대에 빅테크 업체가 적극적으로 금융 관련 계열사를 갖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금융 지주회사도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디지털 능력 제고가 향후 금융산업 발전의 중요한 과제이므로 위험 전이 방지 등 금융 안전 장치 마련을 전제로 자회사 소유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보험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추후에 또 말씀드릴 게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제 의료행위 및 헬스케어 범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규정의 취지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그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계속 의문으로 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고령화의 진전으로 만성질환에 걸린 사람들이 특별히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자기 지병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러한 영역까지 의료행위로 보아야 할지 의문이 듭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회 통념의 변화에 맞춰 의료행위에 대한 해석도 변화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우리 판례는 현재까지 그 수용의 수준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하게 의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972년, 74년, 78년 그리고 99년 판결을 소개했는데요. 행위의 실질에 착안하여 의료행위를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라고 해석한 72년 판결을 제외하고 나머지 판례들은 행위의 중심의 관점에서 의료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의료행위 범위를 확대하였는데 이러한 판결의 태도는 주로 비의료인이나 자격이 없는 의료인이 행한 행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999년도 판결에 의하면 질병의 예방과 치료 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없는 것이라도 의학상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까지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관련이 없는 행위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의사만이 하여한다는 논리는 현재의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컨대 72년 내려진 판결이 오늘날의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이 보다 적합하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질병의 예방과 치료가 아닌 기존에 내려진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라는 관점을 부각한다면 비의료인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위험성이 낮은 건강관리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헬스케어 산업은 의료 소비자의 일생생활이나 의료기관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생성된 데이터 전문기관이 직접 수집 분석하여 이를 의료기관과 건강관리 기업에게 제공하여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의료 자문을 제공하는 치료를 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에서의 의료인의 역할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는 한데요. 오히려 의사가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및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에 잘 적응할 경우 치료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종합적인 판단 영역이 확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진단, 치료, 건강관리 및 유지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은 의사가 갖게 될 것이므로 의사가 디지털 헬스케어로 인해 소외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고령화는 국가적으로나 국민 개개인에게 막대한 의료비 지출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가족 등이 간병을 하게 되는 거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게 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건강한 사람들이 디지털 헬스 기술 또는 서비스를 활용하여 만성질환 등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거동이 불편한 후기 고령자의 건강관리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디지털 헬스케어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당장 필요한 것은 의료행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심사 등의 과정에서 헬스케어 업체나 보험업계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정도로 인위적으로 지연되거나 폐쇄적인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도 의료행위 범위를 상당히 넓게 보고 있으므로 어렵지만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발표면에서 의료인의 핵심 업무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의료행위 정의 규정을 의료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당해 의료인이 정해진 면허의 범위 내에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행위를 의료 행위로 보자는 아닙니다.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에서는 간단한 측정으로 생체 내를 파악한다거나 질병의 이유를 알 수 있는 기술 등이 널리 활용되고 있어 예방의 영역도 건강관리 서비스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반영하면 의료인이 정해진 면허의 범위 내에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규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의 전단과 유사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할 것인지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할 것인지 그 차이는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의료인의 면허 범위 내에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행위로 의료행위를 규정하더라도 건강관리 서비스의 영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 2010년도에 건강관리 서비스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서 이후에도 이제 유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가 다 폐기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당시 반대 논리로 공공의료 영역이 완전히 유명무실화되고 의료 민영화로 이어져 국민의 의료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펴는 시민단체의 논리에 당시 저도 이제 찬동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도한 논리 비약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 시점에서 건강보험제도가 잘 운영되고는 있으나 향후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건보재정 적자 등 의료 시스템상 한계가 올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으므로 국민 건강의 증진의 관점에서 민간 영역에서의 역할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적절히 관리할 수 있다면 건강보험 제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2010년 발의되었던 건강관리 서비스 법안과 유사한 성격의 법안 제정을 지원을 한번 해봅니다. 이어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보험업 개선안 방안인데요. 먼저 현황 및 문제점,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시행된 개정 데이터 3법에 따라 보험업권은 고령자, 유병자 등도 가입 가능한 보험 상품 및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을 위해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의 경우 2021년 7월 말 보험사 6개사의 공공데이터 이용을 승인했고 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9월 기준으로 5개의 보험사의 공공데이터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승인하지 않은 미스인 사유로는 국민 권익 침해 문제, 과학적 연구 기준 미충족, 객관적 검증 결여 등을 제시했고 아울러 업계에 학계 공동 연구 및 논문 작성 학술지 게재를 권고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보도자료에서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이후 2021년 12월 한 개 생보사가 건보공단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전문가, 학계나 의료계에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논문 게재 등을 보완하여 재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건보공단의 심의가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건보공단 공공의료 데이터는 시계열로 분석이 가능해서 보험 상품 및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에 적합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분절된 통계를 유지하는 심평원 건강의료 데이터보다 활용도가 높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인식입니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기 업체 및 제약사 등 타 업권과 달리 보험업권에 대해서는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고 있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런 개선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봤는데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제 그 3조 기본 원칙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유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개인정보보호법에도 28조 2항 가명정보의 처리 규정에서 가명정보 처리자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 충분히 그 지침을 준수한다면
이 신속한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현재 보험사의 건보공단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 관련 시민단체, 의료계,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관련 내용을 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 시민단체 및 의료계는 민영보험사가 공공의료 데이터를 보험료 할증 및 보험금 지급 거절 등에 활용하거나 나아가 보험사에게만 유리한 상품 개발을 위해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한다고 주장하며 민영보험사의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공공의료 데이터는 엄격하게 비식별 처리된 데이터로 특정 개인을 식별하여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목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보험사는 보험 법규와 금융당국의 관리 통제를 받고 있어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위험을 보장하거나 보험계약자의 역선택을 조정하여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보험상품 개발이 법적으로 불가하므로 일부 시민단체 및 의료계의 반대 의견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건보공단은 법과 절차에 따라 보험사에 대한 공공데이터 개방 심의를 진행하고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데이터 개방 이용 관리책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국민의 데이터인 공공의료 데이터를 보험사가 법과 제도를 준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한편 보험사도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업계는 금융당국, 학계와 함께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공공데이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모델 개발 사례 공유, 발표 등 책임성 있는 공공데이터 이용 및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험사 등 민간의 공공의료 데이터 개방을 확대할 경우 그동안 보험 가입이 쉽지 않았던 고령자와 유병자 등에 대한 맞춤형 건강진영 상품 및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로 국민 편익이 제고됨을 고려할 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신속히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공공데이터 활용이 고령자 및 유병자 전용 보험 상품 및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로 이어져 건강 취약계층 등 국민 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와 같은 신규 위험보장 상품 개발 및 임신관리 서비스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 및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제의 개선은 고령자, 유병력자 등 보험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 서비스 개발 촉진 등 보험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이는 국민의 편익 증진 및 건강 증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스케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국민의 의료비 절감뿐만 아니라 관련 스타트업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헬스케어 산업의 취업 유발 개수는 10억 원당 19.5명으로 전 산업 평균 13.1명보다 6명 이상 많으며 고용 유발 개수도 10억 원당 16.9원으로 전 산업 평균보다도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확대 부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 인구가 2014년 600만 명에서 2020년 790만 명으로 31.7%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1인당 월 평균 진료비도 2014년 9만 원에서 2014년 14만 원으로 56.7%나 증가했습니다. 이미 병이 깊어진 후에 뒤늦은 치료보다는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칙 예산 규제로 인해 서비스 확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동안 기존 법칙에 기반한 의료계 등 반대로 헬스케어 서비스가 계절 속도에 비해 발전이 늦고 있는 시점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후 치료 중심의 현 보건의료 체계하에서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급증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도입 확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서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보건복지부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강정보 기반 건강상태 분석, 질병 발병 위험도 안내 서비스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혁신적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이 허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비의료기관이 의료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및 산업 간 융복합을 저해하고 있는 관련 규제를 발굴하여 과감히 철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의료 마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이 헬스웨이는 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을 한 곳에 모아 원하는 대상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2022년 말 구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정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법령의 재개정 추진 및 2022년 내에 마이 헬스웨이 활용 대상 심사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구축할 경우 보험업계가 데이터 활용 기관으로서 참여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보험사의 요양 서비스 진출 확대 부분입니다. 요양 서비스업은 저출산 고령화가 극심한 국내의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 중 하나인데요. 그 대상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령 인구 편입,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다인실 요양시설 기피 등으로 양질의 요양 서비스 수요가 확대될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국내 요양 서비스 시장은 영세한 개인 사업자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제공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도심 내 요양시설 공급 등에 있어서도 소비자 니즈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내 요양시설 운영주체의 구성 비율을 보더라도 개인 사업자가 75%, 비영리법인이 21%, 영리법인이 2.5%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기제로 민간 자본의 투자와 참여가 쉽지 않으며 보험사의 높은 초기 비용, 평가 리스크 등 사업 진출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개선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보험사 등 민간 기업의 요양 서비스 진출 및 사회 안전망 확대 등이 가능하도록 토지 건물 규제, 비급여 항목 규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공공부지만을 임차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KB금융지주회사가 이제 KB손해보험을 통해서 2016년 요양서비스 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입니다. 물론 이제 토지와 건물은 이제 손해보험이 다 소유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 폐교를 임차하는 경우도 한정하여 공공부지 임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사유지에도 임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과 관련하여 현재는 요양시설 내 비급여로 운영 가능한 항목을 식대, 상급 침실료, 이미용료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비급여 항목 제한을 이제 확대하거나 폐지해서 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양시장의 민간 진입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수익 창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시장 활성화 및 건전성 개선에 기여하고 특히 충분한 자본력과 전생의 위험 보장 노하우를 갖춘 보험사와 산업적 시너지를 통해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번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은 생략하고요. 이제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다른 업종보다도 관련 업종이 다양하고 이해관계도 첨예한 특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성공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 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면서 발전안을 내놓는 방식으로 논의를 해야 진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정부 부처, 예컨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관계자를 포함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 의료업계, 지역업계, 보험업계,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총망라된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어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위원회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으나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위원회는 충분히 현 정부에서도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특정 정부 부처가 감당할 수 없으므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되지만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보험업 자체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철저히 준비하여 신뢰와 역량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보험업법을 디지털 경제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에 심려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자회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사업 영역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빅블러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빠짐없이 다 발표하신 것 같아요. 유주선 교수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 4분 정도만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김 박사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짧게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50페이지 이하에 말씀하고 계신 데이터 3법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인정보 개념을 정의했다든가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데이터 3법으로 인해서 효과를 산업 활성화 방법과 관련해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 3법의 개정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능성도 높여 주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건의료 공공 데이터를 가명화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이라든가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민간에 제공하는 것은 그리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민간에 제공된 가명 정보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나마 허용되었던 범위에 더 큰 제약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계도 발생하게 됩니다. 데이터 3법 시행 이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 가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 발생 등 한계점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정보 주체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인데, 특히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동적 의사결정 모델의 설계와 구현에 따른 시스템적 오류 가능성이나 편향된 결정 가능성 등의 문제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용정보법에서 도입된, 다시 말하면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하면서 신용정보법에 도입된 개인정보 이동 요구권, 이동 전송권이라고도 하고 또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이 신용정보법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건의료 데이터와 관련해서 민감정보와 결합되기 때문에 신용정보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개인정보 이동 요구권이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말하면 김영국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비판적으로 도입만 된다고 해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에 대한 어떤 전제 조건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개정이 되는 전제 조건이 충족된다면 훨씬 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이 더 촉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법에 대한 법률이 제정이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정안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기나 소프트웨어 등등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으로 이것을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타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법률의 제정안은 2월에 발의된 것인데요. 국회에 산업융합촉진법이라고 하는 실정법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있습니다.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비의료기관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의 현행법이 있지만은 그 체계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산업 지원 근거가 분산돼 있어서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에 한계가 있다라는 점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를 치료 중심의 기존 보건의료 지원 시스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예방, 관리 및 모니터링 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산업 촉진법은 법률이 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제가 코멘트한 것으로 보고, 첫 번째는 아주 핵심적인 사항인데요. 업계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체되고 있는데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그 점을 조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딱 4분 지켜주셨네, 강 변호사님. 예, 저 방금 소개받은 법무부 광장의 강현구 변호사입니다. 예, 저 김영욱 박사님 발표 잘 들었고요. 오늘 말씀하신 주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의료법상에 있는 지금 이슈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보험회사, 즉 보험 산업을 규제하는 이슈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부처가 하나는 이제 금융당국, 금융위원회, 하나는 이제 보건복지부, 이 두 양 부처 간의 협업이 필요한 지금 이슈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방금 그 의료법의 그 27조 말씀하신 그 의료 행위와 관련해서 지금 보험 회사들이 그러한 이제 헬스케어 서비스를 하려면 그 의료 행위의 범위에 대해서 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의료법의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험 회사는 이 보험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이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하신 그 의료 행위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전에 한번 보험법 연구에 한번 발표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이 보험금 청구를 하는 간편 청구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몇몇 보험회사들이 시도를 했고요. 거기 보면 이제 그것도 의료법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 그게 보면은 21조 1항, 그다음 21조 2항 관련 이슈인데요. 이제 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환자에게만 의료 관련 정보를 주도록 하지 제3자에게는 주지 못하도록 하는 그 조항인데, 블록체인 기반 그 보험금 청구 서비스는 환자의 기록을 보험회사에 직접 넘기는, 그래야만 이게 이제 간편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의료법 21조 1항 2항, 특히 2항과 관련해서요. 그때도 이제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제3자에 대한 정보. 일단 이제 해석상으로는 뭐 실제적으로 이제 그 구현된 방식이 직접적으로 보험회사에 가는 구조라기보다는 약간 한번 환자의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움직이는 이러한 이제 서비스를 하다 보니 해석으로 가능하다는 이제 얘기는 있었는데, 그러나 여전히 의료법에 반론제기도 충분히 있고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의료행위도 그렇고, 의료행위 관련 27조도 그렇고, 그다음에 21조 그 부분도 그렇고, 이게 결국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의료법의 체계에서 새로운 이런 디지털 서비스를 구현하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뿐만이 아니고 핀테크 분야, 저도 이제 핀테크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 분야에서 계속 발생하는 문제가 오프라인 기반으로 한 금융 관련 법률에 이런 새로운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를 접목하다 보니 다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전체적인 틀을 말씀드리면 그럴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박사님한테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지금 그 의료정보 관련 이용 관련해서요, 지금 데이터 3법이 이제 개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가명정보, 비식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거든요. 개인 동의 없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료 빅데이터 활용이 쉽지 않다. 실무적으로, 즉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쉽지 않다는 지금 말씀을 하셔가지고, 과연 어떤 게 가장 큰 걸림돌이고, 법적 근거 마련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방향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코멘트는 결국 저는 이제 이거는 이 보건복지부의 의료법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금융당국, 보험산업과 연결되다 보니 금융당국, 즉 금융위원회, 금감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간에 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의 협의체가 필요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관심은 다르거든요. 보험산업 쪽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당국도 의료는 관심이 없어요. 결국 양 방향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건 디지털 헬스케어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저는 개인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황경모 교수님. 예. 지금 그 논의하고 있는 것이 그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금융과 그 보험 뭐 이런 게 이제 결합하는, 또 의료가 결합하는 이런 영역인데요. 이걸 조금 일반화해 보면 그 의료라고 하는 것은 소위 그 의료인에 의한 독점적인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던 영역인데, 지금 이 공공 데이터를 이용해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이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 비의료인에 의한 그 의료 서비스 제공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의료인들이 계속 이쪽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것들이 아마 그런 문제 아닌가 싶은데, 이게 법조 쪽에도 오면 똑같은 문제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소위 로톡이라고 해서요, 이 비법조인에 의한 법률 서비스, 형량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다른 세무 서비스에서도 3.3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아까 그 발표자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위 그 비의료인에 의한 이 헬스케어 서비스 가이드라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야는 지금 어떻게 지금 설정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마침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위 변호사법에 보면 독점적인 법률사무소는 변호사에 의해서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로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리걸텍에 의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소비자 후생 차원에서 보면 비법조인에 의한 법률 서비스 제공도 어떨 때는 상당히 효율적인데, 의료 서비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스마트워치를 갖고 있는데 제 혈압을 재는다든지 심장 박동을 체크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유용한 서비스인데 저희들은 상당히 좀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혹시 다른 분 계신가요? 네, 이제 없으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세 분의 그 질문 내용을 좀 요약해서. 예, 지금 민감 정보와 결합돼서 공공 정보가 활용되었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의료 정보를 이제 동의 없이 쉽지 않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런 내용도 말씀해 주셨고, 보건복지부랑 이제 금융위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고, 또 주무장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약간 좀 보험업 쪽의 이제 방향에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해드려가지고 이제 균형을 좀 찾아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공공의료 데이터, 이제 보건의료 데이터를 이제 보험사들이 다 받아서 활용하고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좀 보험업계 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더니 이제 기존에는 약 2017년 이전에는 그런 형태로 되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정보를 보험회사에 이제 필요한 정보를 이제 요청하면 그 해당 정보를 주고 이제 그걸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가공도 가능하다는 거죠. 개인 정보 갖고 있는 걸 합쳐서. 근데 이제 요즘 논의되는 거 있더는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에 특정 사람만 가서 보고 오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보험업계 관계자로 들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정보가 합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더 제가 좀 연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민감 정보가 결합됐을 때 문제가 크다, 이런 거는 조금 현실하고 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건복지부 마이 헬스웨이를 좀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이제 건강 관련된 정보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이나 의료 건강식사평가를 갖고 있고, 이제 그걸 둘을 이제 결합을 해서 그런 의료 정보, 생성된 정보를 개인한테 보내는 거죠. 이게 내가 이제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요청을 하면 그 정보를 저한테 주고, 그러면 어차피 이제 저희가 받아서 제가 이제 필요하다면 보험회사에 주거나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걸로 구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나쁜 의도가 들어간다면 이제 악용하는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체계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것보다는 크게 크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게 이제 요즘 직역이 붕괴되고 이제 디지털화되면서 이제 자기 영역이 싹 사라지고
혼합되고 융합되는 뭐 이런 상황인 아노미적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인데 뭐 이제 서로 이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접점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뭐 의료 쪽 제가 오늘 발표한 것만 확인을 한다면 뭐 의사 입장에서 뭐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또 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보건업계 사람들은 의사의 판단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공통 접점을 찾아가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인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책병원 협의회 같은 경우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전체 산업, 금융 산업과 디지털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모두가 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최근에 뭐 AI라든가 뭐 가상 주주총회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하여간 발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두 분 토론자님들도 감사드리고 안경만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